생일 케이크 촛불을 끄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했죠. 시골 냄새 난다고요? 기원입니다. 58세, 전직 내부감사. 그날 냉장고 앞 형광등 불빛 아래서 아내가 다려준 린넨 재킷 소매를 조용히 문질렀습니다. 도시에선 냄새도 계급이 될 수 있더군요. 당신이라면 웃었을까요? 아니면 짐을 쌌을까요? 나는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눈을 한 번 감았다. 초 위에 불이 붙었고 수빈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내 무릎에 올라타서는 할아버지 최고 라며 두 손을 목에 감았다. 그 순간만큼은 이 아파트 19층의 하얀 인테리어도 조심스러운 눈치도 다 잊혀졌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수빈이의 엄마 성미가 손세정제를 들고 다가왔다. 수빈아, 손 씻자. 할아버지랑 오래 안 왔으니까. 그녀의 말투는 늘 정갈하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매번 검열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내게 입맞춤을 하고 곧바로 다른 방으로 끌려갔다. 방 안에는 고급 향초 냄새가 퍼져 있었다. 라벤더와 화이트 머스크가 섞인 잡지에서나 본 향기. 나는 입구 옆에 마련된 작은 1인용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는 낮고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등을 훑었다. 케이크는 수빈이의 최애 캐릭터인 로봇 모양이었고 탁자 위에는 채식 케이터링 메뉴가 예쁘게 배열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정돈된 파티였다. 다만 나는 초대받은 사람인지 허용된 존재인지 점점 모호해졌다. 잠시 후 성미의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날씬한 몸매에 세련된 옷차림 짙은 화장과 일정한 어조. 그들은 거실 중앙에 모여 앉아 와인을 따랐다. 나는 여전히 입구 옆자리에 앉아 수빈이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때였다. 성미의 친구 중 한 명이 내 쪽을 흘끗 보더니 말했다. 근데 뭔가 시골 냄새 나지 않아. 향초가 잘 안 받네. 모두가 웃었고 성민은 가볍게 미간을 찌푸리며 그런 말은 하다가 말을 흐렸다. 그 순간 나는 내 셔츠 소매를 슬며시 들여다보았다. 1995년 아내가 마지막으로 다려준 옷이었다. 소매에는 바싹 마른 라벤더 향이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냄새를 맡았다. 그 향이 이 집의 고급 향초보다 나에게는 훨씬 진하게 다가왔다. 사람들은 다시 대화를 이어갔지만 방 안의 공기는 바뀌어 있었다. 웃음소리는 유지됐지만 방향이 달라졌다. 나를 경유하지 않는 파장 속에서 나는 내 존재가 배경이 되는 순간을 느꼈다. 테이블 위 수빈이 마시다 남긴 물컵이 반쯤 비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컵을 손에 들고 일어섰다. 다 썼습니다. 웃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다. 성민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종이 냅킨 위에 번져있던 립스틱 자국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컵을 부엌 싱크대 옆 선반에 놓고 다시 입구 옆 의자로 돌아왔다. 아들의 눈빛이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빈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문틈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내 발등을 비췄고 나는 그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그림자의 모양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저 조용히. 처음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거실 창가 쪽 내가 매일 신문을 보던 자리에 어느 날부터인가 화분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선인장이었고 그 다음엔 무릎 높이의 스투키였다. 나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지만 화분은 조금씩 내 공간을 차지해갔다. 에어컨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지만 대화는 그보다 차가웠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나는 늘 식탁에 먼저 앉았다. 습관처럼. 하지만 누군가 먼저 말 걸기 전까지 내 목소리는 허공에 맴돌 뿐이었다. 오늘 반찬 맛있네. 내가 말하면 성민은 접시를 들고 일어나
수빈이 먼저 먹이고 올게요 라며 자리를 떴다. 그 타이밍은 늘 절묘했다. 내 말은 마치 저 멀리 벽에 부딪히고 부서졌다. 어느 날 전자레인지 안에 남겨진 도시락 뚜껑에 붙은 메모를 봤다. 저녁 수빈용. 나는 무심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었다. 내 이름이 붙은 음식은 없었다. 단 한 번도. 수빈이 학교 행사에 관한 이야기도 언제나 식탁 끝에서 뒤늦게 들렸다. 내일 수빈 체육대회니까 도시락 챙겨야 해. 내일. 내가 물으면 성민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재현한텐 말했어요. 아버진 모르셨나 봐요. 그날 밤 내 옷걸이에 걸려있던 린넨 재킷이 사라졌다. 베란다 구석 빨랫줄 옆에 걸려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재킷을 보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왜? 저긴 추운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계량기 검침을 하러 왔을 때 그는 나를 향해 가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여기 오래 사셨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오래된 사람은 맞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량기 수치를 적었다. 마치 내가 아닌 숫자만 중요하다는 듯. 어느 날 저녁 성미가 PTA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학부모 모임도 다들 젊어서 구시대 방식은 이제 안 통하죠. 그 말에 수빈이 웃었고 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그 순간 내 귀에는 할아버지는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는 말이 그대로 울렸다. 그날 밤 거실의 TV는 켜지지 않았고 내 컵은 여전히 식탁 구석에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까지도 그대로였다. 마치 나의 흔적이 아무도 닿지 않는 먼지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방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서랍을 열고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989년 아내와 처음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 그 속에 나는 검은 양복을 입고 웃고 있었고 그녀는 흰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내 팔을 잡고 있었다. 그 사진 속 표정은 지금의 나와 너무 달랐다. 나는 책상 위에 사진을 세워두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사진 속 미소는 이상하게 더 선명해 보였다. 자네도 조용히 짐 싸고 나올 줄 알았다. 대식의 말은 커피 향처럼 은은하게 퍼졌다가 가슴에 가라앉았다. 우리는 예전 회사 근처에 있던 낡은 카페 초행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보다 나를 방인 것은 나무바닥 특유의 삐걱거림이었다. 대식은 여전히 수더분한 셔츠에 웃음기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고 손에는 바느질로 기운 흔적이 남은 에코백이 들려 있었다. 다들 퇴직하고 뭐 하나 불안해하지. 난 교회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오후엔 이 카페에서 책 읽고 바쁘진 않아도 제법 괜찮아. 그는 찻잔을 들어 입을 축였다. 잔의 테두리에 작은 장음이 있었다.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동네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나. 그 말에 나는 웃었지만 동시에 숨을 삼켰다. 찻잔 바닥에는 진한 침전물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다 손가락으로 테두리를 문질렀다. 무엇을 지우고 싶은 건지 나도 잘 몰랐다. 그 순간 대식이 조용히 가방을 열어 조그마한 통을 꺼냈다. 이거 자네 좋아하던 재봉 도구. 와이프가 쓰던 건데 지금은 내가 쓸 일이 없어서. 통 안에는 색색의 실과 작고 반짝이는 바늘들이 들어있었다. 재킷 소매 실밥 많이 풀렸더라.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소매를 만져보았다. 해진 부분이 손끝에 걸렸다. 그 순간 나는 왜 그 재킷을 버리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카페 주인은 말없이 따뜻한 물을 리필해주고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나무가 낮게 울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켰다. 창밖에는 아직 붉어지지 않은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하늘은 구름 없이 투명했다. 대식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도 초반엔 미쳤지. 이 나이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봤는데 한참 어린 놈들이 경험은 많지만 조직에 적응할 수 있을지 운운하더라고. 그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래서 그만뒀어. 나를 증명하려는 걸.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요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증명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재킷을 꺼냈다. 바느질 세트는 책상 위에 올려두고 조심스럽게 안주머니를 살폈다. 그 안에는 접힌 종이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다. 세기발엔 그 쪽지는 아내의 송글씨로 적혀 있었다. 기원이 언제나 중심이야. 나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남겨졌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어쩌면 오래전 출장길 아내가 도시락과 함께 몰래 넣어준 쪽지였을지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문장은 나에게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나는 바늘 하나를 꺼내 실을 꿰어보았다. 손이 떨렸지만 실은 그 끝을 잘 따라왔다. 마치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듯이. 그날도 며느리는 웃으며 문을 열었다. 아버님 오셨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말투는 늘 같았고 표정도 변함없었다. 단지 오늘은 그 웃음 뒤에 낯선 냉기가 숨겨져 있었다. 현관 안쪽엔 이미 성미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서로 다른 패턴의 실크 스카프, 은은한 향수, 양주잔 사이로 흐르는 모던 클래식 음악. 나를 본 친구 중 하나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아버님, 오늘도 시골 감성 전문가 뭐 드시네요. 그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퍼졌다. 성민은 웃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나는 조용히 찻잔을 들고 테이블 한쪽에 내려놓았다. 거실 창가에서 햇빛이 기울고 있었고 수빈이는 방 한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 속에는 나무와 강아지 그리고 한 남자가 있었다. 수빈이의 색연필 끝이 하늘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그는 나를 돌아봤다. 할아버지 왜 슬퍼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슬프지 않아. 햇빛이 눈에 들어와서 그래. 하지만 수빈은 나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듯이. 식탁 위에 놓인 다과는 정갈했고 찻잔은 얇은 도자기로 된 고급품이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에 닿은 촉감이 익숙하지 않았다. 찻잔 아래 종이 코스터에는 작은 먼지가 붙어 있었고 내 마음도 그만큼 떨어져 있었다. 재현은 여전히 퇴근 중이었고 집안은 고요한 시끌벅적함으로 가득했다. 그들끼리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지만 내겐 한마디도 닿지 않았다. 나는 잠시 수빈이에게 다가가 그림을 들여다봤다. 이 사람은 누구야? 이건 아빠, 이건 엄마. 그리고 이건 나, 그리고 이건 할아버지. 그림 속 할아버지는 작은 집 옆에 서 있었다. 여긴 어디야? 할아버지 집이야. 내가 상상한 거. 그 말을 듣고 난 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손가방에 속옷을 차곡차곡 접어 넣었다. 책상 위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여전히 놓여 있었고 나는 그 사진을 부드럽게 접었다. 재킷은 옷걸이에서 꺼내어 햇빛 드는 창가에 한번 펼쳤다. 소매에 먼지가 앉아 있었고 나는 가볍게 털어냈다. 그 옷은 오래전 아내가 바느질해준 부분들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가방이 크진 않았지만 담아야 할 것들은 많지 않았다. 나는 속옷 몇 벌, 약통 쪽지 한 장, 그리고 바느질 세트를 넣었다. 딱히 목적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더 이상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짐을 싸는 내내 방 안은 조용했다. 손끝에서 들리는 지퍼 소리 옷을 접는 사각거림 재킷을 여미는 촉감.
모든 것이 내 존재를 마무리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문을 나서기 전 나는 수빈이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머리맡에 작은 노란색 연필을 올려두었다. 넌 잘 자고 난 조금 나갔다 올게.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다. 센서등이 켜지며 복도를 환하게 밝혔다. 그러나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한 이유는 그 소리마저 내기 싫었기 때문이다. 밖은 아직 춥지 않았다. 하지만 내 어깨 위에 떨어진 공기는 분명히 겨울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돌아온 방은 오래된 냄새를 품고 있었다. 1980년대의 카페트를 닮은 바닥은 삐걱거렸고 벽지의 가장자리는 들떠 있었다. 하지만 창문 사이로 들어온 봄 햇살은 그 모든 것을 부드럽게 덮었다. 나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낡은 린넨 재킷을 꺼냈다. 소매 끝은 여전히 실밥이 풀려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다시 입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재킷을 펼쳐 창가에 걸었다. 햇살이 천천히 스며들었고 그 안에 오래된 기억들도 말라갔다. 바느질통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그대로였다. 그녀의 손길이 남은 듯한 실타래 작게 갈라진 가위, 그리고 몇 개의 바늘. 나는 천천히 바늘 하나를 꺼내 실을 꿰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조차 익숙했다. 문 밖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칠곱의 팔은, 칠곱의 팔은. 옆방 아이 민규였다. 그는 구구단을 외우다가 막힌 듯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나직이 말했다. 할아버지 혹시 칠곱의 팔은 뭐예요?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민규는 손에 연습장을 들고 있었다. 조심스레 내게 다가오며 다시 물었다. 엄마는 아직 안 와서요. 모르겠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56, 칠곱의 팔은 56이란다. 민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햇살보다 따뜻했다. 나는 그를 따라 복도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서서 내 방문을 닫았다. 방주인 이씨 할머니는 그 모습을 창가에서 보고 있었다. 그녀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여기선 다들 조용히 살지만 누군가는 늘 보고 있어요. 너무 작아지지 마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너무 오랜만에 들은 존재의 인정이었기에 그날 저녁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대식이 준 바느질통 안쪽에 숨겨져 있던 손편지였다. 노란 봉투 안에는 구겨진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다. 기원이 말없는 사람은 말없는 사람에게 힘이 된다. 묵묵히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결국 누군가에게는 빛이 된다. 대식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접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그곳은 또 하나의 심장이 되었다. 재킷의 마지막 단추를 꿰매기 위해 바느질통을 다시 꺼냈다. 바늘을 실에 꿰고 단추를 조심스럽게 원래 있던 자리로 가져갔다. 실을 조여 매듭을 짓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단단해졌다. 나는 조용히 재킷을 들고 거울 앞에 섰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다. 재킷을 입고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진짜 시작하자. 창밖에는 민규가 창틀에 뭔가를 올려놓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유리병 안에 색종이 학 하나. 나는 손을 흔들었다. 그도 나를 보며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먼지 속에서 피어난 봄의 첫 향기 같았다. 아들이 찾아왔다. 노크도 없이 열린 문틈 사이로 조심스레 들어선 그는 말보다 먼저 손에 들린 종이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붕어빵 2개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중 식은 쪽을 먼저 집어들었다. 겉은 눅눅했지만 단팥 냄새는 낯설지 않았다. 아들이 가져온 그 소박한 봉투는 사과도 설명도 없었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가까운 붕어빵 가게에서 샀어요. 수빈이 좋아하던 곳이라서. 그는 말끝을 흐리며 웃었다. 나는 붕어빵을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속에 든 단팥이 아직도 뜨거웠다면 오늘의 대화는 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차갑게 식은 붕어빵은 오히려 우리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솔직했다. 방 안에는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여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든 듯한 배경 같았다. 그는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말보다는 기류가 오갔다. 아빠,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식은 붕어빵을 조용히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괜찮다. 민규도 자주 놀러 오고 햇살도 좋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냈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나와 수빈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파란 하늘 아래 강아지가 함께 뛰놀고 있었고 나무에는 초록 잎들이 무성했다. 나는 그림을 조심스레 들여다보았다. 수빈의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의 뒷면에는 크레용으로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가 있었다. 기억하고 있어요. 웃는 모습. 그 문장을 본 순간 가슴 한쪽 어딘가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나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말로는 전하지 못한 것들이 이 그림 한 장에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나간 날 수빈이 많이 울었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묻더라고요. 아들은 조용히 이야기했다. 그는 더 이상 변명도 설득도 하지 않았다. 단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듯 담담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우리 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왔는지를 느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아내랑도 얘기했어요. 쉽진 않겠지만 수빈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듯이 아버지에게도 수빈이 필요할 거라고. 나는 천천히 붕어빵을 다시 들어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안에는 용서도 화해도 약속도 없었다. 다만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침묵을 견딜 수 있었던 시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건 따뜻한 거예요. 수빈이 드시라고. 그 말과 함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조용히 놓고 나갔다. 문이 닫히기 전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다음엔 셋이 같이 와도 될까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식탁 위에 놓인 붕어빵을 바라보았다. 아직 따뜻했다. 내 손 안에 있는 붕어빵은 식었지만 식지 않은 온기가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잠시 후 책상 서랍을 열었다. 바느질 통 옆에 무심코 던져두었던 대식의 노란 편지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다. 기원이 말 없는 사람은 말 없는 사람에게 힘이 된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닿는 날이 오기 마련이야. 대식 나는 편지를 접어 재킷 안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오늘처럼 말이 없이도 충분히 닿는 날이 있다는 걸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교회 자원봉사팀이라는 글자가 떴다. 직감적으로 나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낮았다. 오, 대식 선생님. 오늘 아침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옮기긴 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순간 움켜쥐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를 조용히 이끌어주던 내 유일한 버시자 멘토였던 그의 부재가 눈앞을 흐리게 만들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더 굵어졌고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끊긴 채 침묵이 흘렀다. 나는 붕어빵 하나를 조심스럽게 접시에 옮기고 수빈이 그려준 그림을 책상 위에 세워두었다.
오늘은 아무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이 마음에 닿은 하루였다. 나는 말없이 작은 단추 하나를 집어들었다. 내일 아침 재킷에 꿰매기 위해 그 단추가 단순한 봉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연결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신 수업 맡아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내가 고개를 끄덕인 건 준비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였다. 가을 초입의 공기는 생각보다 서늘했고 교회 공부방 입구에 서 있는 나를 아이들이 낯선 눈으로 바라보았다. 좁은 복도를 지나 문을 열자 삐걱이는 의자와 긁힌 칠판, 그리고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작은 공간이 나를 맞이했다. 아이들은 6명 책상 위에는 누런 국어책과 사탕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칠판 옆 종이로 만든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우리 아이 오늘도 웃게 해주세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마음만은 정갈했다. 나는 천천히 교탁에 다가가며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 하루만 선생님 대신 잠깐 놀아주는 사람이야. 어색한 공기가 잠시 흐르다가 가장 앞줄에 앉은 민규가 손을 들었다. 할아버지 손에 왜 흉터가 많아요? 나는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바느질할 때 바늘이 찔러 생긴 상처들, 무거운 짐을 들다 생긴 굳은 살, 그리고 말하지 못한 수많은 일상들이 거기 담겨 있었다. 많이 꿰매봐서 그래. 옷도 마음도. 아이들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이 교실 구석까지 퍼져나갔다. 칠판에 분필로 내 이름 석자를 적고 수업 대신 이야기 하나를 꺼내들었다. 오래전 수빈 또래였을 때 재현이와 했던 가을 소풍 이야기.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중간중간 질문도 나왔고 옆자리 친구와 속닥이는 소리도 들렸지만 그 모든 것이 기분 좋게 흘러갔다. 쉬는 시간 나는 교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바느질 세트 낡은 일기장,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교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대식이 있었다. 나는 사진을 꺼내 칠판 옆에 조심스럽게 붙였다. 이분이 오늘 수업의 진짜 선생님이야. 아이들은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말없이 분필가루가 묻은 양손을 털었다. 교회 창문 사이로 오후 햇살이 교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 속에서 낡은 재킷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재킷을 단정히 여미며 교탁 뒤에 섰다. 그것은 이제 나만의 옷이 아니라 이곳의 교복 같은 것이 되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수빈이었다. 한 손에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든 채 수빈은 고개를 숙이고 교실 안으로 발을 내딛었다. 아이들보다 반뼘 더 작은 그녀가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아무 말 없이. 나는 그 조용한 걸음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준비되지 않았던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만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다. 첫 수업날 아침 교실 문을 여니 책상 위에 조용히 놓인 꽃다발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포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름 없는 한 줄 메모가 마음을 붙잡았다. 감사합니다. 나도 언젠가 웃을게요. 분홍색 플로럴 종이에 적힌 글씨는 다소 흔들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꽃을 조심스럽게 들어 분필 먼지가 묻은 교탁 한켠에 놓고 문을 다시 활짝 열었다. 아이들의 발소리, 부모들의 낮은 인사, 그리고 이웃들의 조용한 박수가 함께 들어왔다. 지역 학습센터 오픈 첫날이었다. 대식이 남긴 바통을 이어받아 이곳은 이제 내 자리이자 아이들의 자리가 되었다. 헤라는 출석부를 들고 아이들을 안내했고 민규는 가장 먼저 들어와 내 옆에 섰다. 수빈은 가장 앞줄 자리에 앉았다. 지난 겨울보다 키가 조금 자랐고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나는 분필을 들어 칠판에 오늘의 날짜를 적었다.
2024년 3월 5일.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썼다. 봄, 다시 시작하는 시간. 간단한 인사를 건넨 후 나는 아이들과 첫 수업을 시작했다. 소리내어 책을 읽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누군가는 아직 낯설어 했고 누군가는 이미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 틈에서 나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한 어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짙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두 손을 모은 채였다. 예전에 들은 적 있어요. 아드님 이야기, 교회에서 아이들 돌봐주신 거 그분 사진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눈을 맞추며 말했다. 지금은 직접 봐서 더 고맙네요. 나는 말 대신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순간은 긴 여운을 남겼다.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교실은 조용해졌다. 나는 교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노트는 내가 처음 대식과 만난 후 쓰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맨 마지막 장엔 아내가 써둔 익숙한 글씨체가 있었다. 내 자리가 없었다면 다른 누군가의 자리를 만들면 된다. 나는 노트를 덮고 자켓을 벽걸이에 걸었다. 그 재킷은 이제 나를 감싸는 옷이자 이 교실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햇살은 오후로 기울었고 바닥에 아이들이 남긴 분필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수빈이 남긴 물통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이름표는 아직 선명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칠판 앞에 섰다. 조용히 분필을 들어 한 줄을 썼다. 환영합니다. 여기엔 자리 있습니다. 문을 나서며 나는 가볍게 손등을 쓸었다. 바늘 자국은 옅어졌지만 여전히 나를 기억하는 듯 따스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나는 달라진 장소에 있지만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햇살이 기울 무렵 나는 마지막으로 교실 불을 끄고 재킷을 정리했다. 한때 먼지 속에 버려졌던 그 재킷은 이제 누군가의 이름표 옆에 조용히 걸려 있었다. 누구에게나 자리는 있다. 단지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를 만들어야 할 뿐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상처받았더라도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다. 언젠가 웃을게요 라는 말은 아마도 나 자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약속이었다.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자리 없다는 말에 움츠러든 적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공간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